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테스트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기기 오류로 인해서 잠시 방송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기기를 만지고 있는 우리 PD님이 지금 땀이 많이 났습니다. 억지로 고쳤는데 방송 중에 더 이상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4회차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청년 MZ 토크를 하고 이제 마지막 5회차 토크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청년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우리 인천으로 돌아와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 청년몰 사업, 신포동에 20억을 넘게 쏟아부은 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을 위한 사업이 이대로 좋은가, 우리 두 분 패널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 부대 이은혁 대변인하고 또 우리 젊은 꼰대, 젊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대영 시의원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4회차 동안 좀 어떻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도 주변 측근에서 어떠한 지적이 있으셨는지 우리 대변인님. 이렇게 뭐 많은 조언도 해주셨고요. 이제 방송 잘 봤다 이런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좋은 이제 석봉이 형님과 이제 김대영 의원님과 함께 이제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저 역시도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곧 이제 시즌 1 이후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해가지고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내용의 방송 그리고 좋은 내용의 토론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즌 2에도 나오십니까? 예, 나와야죠. 고정 패널이십니까? 고정으로 가야죠. 조회수 이제 막 10만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의원님과 함께 준비되셨죠, 의원님? 여기 우리 PD님이 신청자가 꽤 많이 계신다고 했는데 고정 패널로 가시나 본데. 우리 또 시의원님 좀 어떠셨습니까? 1년에 이 방송 사고가 조회수 안 나왔다고 우리 PD님이 조금 혼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요 우리 5회차 하면서 참 재밌게 했고요. 우리 부대변인 말씀처럼 일단 불러줘야 하는 거고, 우리 인천 방송에서 불러줘야 2회차 하는 거니까 불러주시면 더 재밌게 한번 해보고요. 우리 석봉이 형 그리고 우리 이윤혁 대변인 재밌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회차 때 만나요. 우리 고정입니다. 고정입니다. 저는 바뀌는 줄 알고 또 어떤 분이 오시나 궁금했는데, 자 오늘도 역시 지난번처럼 또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하죠. 이번에는 골든 배지, 옛날에 장학 퀴즈라고 그랬죠. 조금 그런 쪽인데 답은 옆에서 슬쩍슬쩍 컨닝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좀 맞춰보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역시 방법은 똑같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손을 들고 해서 누가 이기는 분이 먼저 토킹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내년 후년 국내에서 개최가 됩니다. 2025년 국내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기다가 질문지를 한꺼번에 저렇게 쫙 쌓아 난 조금씩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먼저 맞히는 거를 어느 라인쯤에서 맞히나 싶었는데 저기 문제가 딱 떠버리네요. 자, 저 2025년 국내 개최 예정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 강요들이 모이는 연례회의 무엇일까요? 돼요? 네, 에이펙. 네이펙. 저렇게 문제가 떠버리면 금방 가는데 조금씩 물어봐야 되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었죠. 우리 인천이.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물포, 중동구 막 이쪽으로다가 해서 아주 저 보고 답 말해도 되나요? 저기 떠버리니까는 그러네요. 그러면은 글쎄요, 저렇게 적어보고 합시다. 근데 시청자께서도 저거 다 보시니까. 예. 제물포 르네상스입니다. 우리 또 인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가 뜨면 바로 맞추시는 걸로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씩 질문 안 해도.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송도 2023년 개관 예정인 박물관 먼저 돼요? 네. 문자 박물관. 라고 해요. 그대로 문자라고 같아. 우리나라 문자가 아니고. 근데 요거는 내용상 세 개째 좀 들어가는 게 맞죠. 자, 4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즘 되면 또 딱 뜨지 않습니까? 주관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저희는 마지막에 인천시의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슬로건이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자, 요거는 애매합니까? 뭐야 여기 이- 밤에 새로운 관광이 아니 이 펼쳐진다라는 의미. 현역 의원님도 힘들어하시는데. 뭐지? 저런 슬로건이 있나요? 인천은 뭐 세계로 뭐 이런 것 하는 것처럼 저 사업에 대해서 인천이 하나 걸어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헷갈리면 아마 시에서 이거 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좀 어렵긴 할 겁니다. 올라이트 인천. 인천. 저기 써 있네요. 네. 올라이트 인천. 저건 뭐 밤새 자는 얘기야 아니면 밤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올라이트가.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중구 월미도의 2024년 내년 개관 예정인 이 박물관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기 써 있네요. 윤혁 국립해양박물관일 것 같은데 저기 문제 그대로 문제의 답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아니 PD님 이거 문제를 어쨌든 좀 아이스 브레이킹 됐습니다. 자, 또 시청자분들도 이런 게 있겠고 이렇게 하는구나, 인천이 이렇게 이런 것도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게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MG 포커스 짧게 물론 저희가 토킹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예민한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그러한 주제가 되겠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어떻게 보는가? 새로운 경제, 안보, 미래를 위해서는 화합이 필요하다. 다시 손을 잡자. 과거를 잊겠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선전하듯이 그냥 과거를 딱 잘라버릴 수 있느냐. 짚을 건 짚어야지.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먼저 누가 많이 맞췄죠? 먼저 많이 맞췄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윤혁 시당 부대변인께서 먼저 짧게 한일 회담에 대해서 청년들의 보는 시각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갈등에 빠져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출발점에 섰다는 점에서는 매우 이제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개성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선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조금 더 차분하게 국민을 이제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아마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거는 이제 저조차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최대 관심사라 생각하는데 아마 어제 그 회담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한 회담의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우선 기시다 총리의 현재 일본 정치 상황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4월에 일본의 지방선거가 있고 또 자민당 내 입지도
그 별로 이렇게 아베파에 이렇게 쌓여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학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번에 속 시원하게 과거사 발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나 이제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그랬죠. 근데 이제 뭐 학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 기시다 총리는 이제 당내에서는 그래도 역사에 관련해서 이제 좀 리버럴한 부분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상황에 이제 좀 제약이 많아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조금 더 좋은 내용의 이제 회담이 되지 않았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저도 이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해하는데 이제 과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많은 이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성과는 냈는데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사실 경술국치라던가 이런 선정적인 단어들을 꺼내서 이제 반일 강정을 꺼내는 것은 이제 양국 국민들 모두에게 좋지 못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본 정치권이 이제 뭐 망언이 또 나온다던가 아니면 잘못된 역사의식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응징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매 정권마다 이제 한일 관계 이제 기조가 바뀌어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 도루묵이 되는데 누군가는 이제 돌파구를 열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시작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참 절차적인 문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시 의원님 보는 시각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조금 또 발언이 선입견은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께 말씀하신 그 의도와 그 수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것 떠나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래서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물론 뭐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주권이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과거에 가해를 했던 민족적인 가해를 하고 피해를 안 줬던 일본에게 조금 당당한 자세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협력은 협력이지만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왜 피해를 받았던 우리가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앉아 있는가? 그런 부분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안보적 파트너로서의 일본은 당연히 필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실행이 되려면 선행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진심 어린 거에 대한 그 책임이 따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가서 먼저 일본에서 윤석열 때문에 죄송하지만 무릎 꿇고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릎 꿇고 들어간 거예요.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우리 강제동원 관련된 셀프 해법 배상, 보상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배상은 본인이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외무상은 뭐라고 했냐?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강제동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보상은 끝났다. 배상이랑 이런 거 다 끝났다. 이미 끝난 일이다. 이렇게 이미 발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말하시는 대통령이 먼저 이거는 다 정리된 문제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 그 당사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1도 반응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리게 만드는 행보였다. 그러면서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고는 참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원래 제가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를 해제하자고 하면 안 됐었어요. 일본이 먼저
그거에 대한 수출 해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수출 해제 한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수출 해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갈등은 일본이 먼저 잘못했습니다는 어느 정도의 이 도의적인 모습이라도 보였었어야죠. 그걸 하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하겠다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다시 체결하자, 같이 복원하자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 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또 해결이 안 되는 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출을 하겠다고, 방류를 하겠다고 해요, 일본이. 근데 그 방류를 하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건 우리나라의 제주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도 의원님들하고 이제 만찬을 할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의원님이 하신 얘기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결의문이라도 낭독해야 된다, 탐원이라도 해야 된다, 규탄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오염수 한번 방류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왜 말을 안 했는가?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가장 도발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야죠. 북한 막자고 그리고 중국 막자고 일본하고 그런 것들이 사과와 이런 화해가 전제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간다? 그거 오므라이스 먹으면 안 돼요. 오므라이스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다마고야끼나 먹고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잠깐 하나 이제 경제에도 거시적 경제가 있고 미시적이 있듯이 외교에도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그런 지적 사항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미시적 외교라고 본다면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이번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좀 어떤 식으로 보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요. 미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데 거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에서 당위성은 다 동의해요. 하지만 그 화해하는 그 과정이 어떤 것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화해합시다라고 하는 지금 한일 관계가 아니잖아요. 또 이제 뭐 거시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좀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각종 칼럼들을 보면은 일제 침략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안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의 국내 사정, 좀 이제 우리 안에서의 잘못들,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하거나 저희가 좀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끄집어내보는 그런 시도는 별로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국내 정세, 뭐 민씨 일가 가문에 대한 어떤 진짜 국민 침탈, 막 이런 정도까지. 결국은 외세를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제 이랬는데 그러한 국내 정세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는 별로 좀 덮어두고 일본이 와서 침략한 이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또 뭐 팩트지만은 감정적 대응을 하는 막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조간신문의 각종 칼럼에서는 좀 냉정하게 보자.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위안부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일제 수탈서부터 이쪽으로만 몰고 갈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막 이제 이런 칼럼이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건요. 1919년에 이완용이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금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이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그 당시 구한말 그 대한제국 상황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치적인 발전이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평가를 내렸습니다. 면성홍호가 좋은 인물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외척을 불러들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망국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는 인물의 평가는 분명히 내렸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침탈해야 된다는 정당성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그 국가를 침탈하죠. 왜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중앙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의원님은 덜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근데
일단 먼저 후쿠시마 이제 방류 문제는 이게 우리야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 맞대어 있지만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미국과의 관계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일 간의 문제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중립 외교 한다고 했는데 그 중립 외교의 실패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독도 이야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굴욕적일 수 있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독도 이제 이야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교토통신에서 이제 팩트 체크로 오해가 있다 이렇게 그 일부 언론에서 다른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징용 해법 같은 이제 과거사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징용 해법 문제는 지금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이제 막 척발을 떼어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구제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 쪽인 일본에서 먼저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 발 뛴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일본도 물론 그에 대한 화답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또 올해 말쯤이나 이제 중순쯤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또 방문하고 할 텐데 그때 가서 일본이 책임 있는 국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응하는 진지한 호응 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할 것이지 벌써 첫 회담부터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흔드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양일 간 그리고 뭐 여당과 야당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이익으로 봤을 때도 좋을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 80분이 넘는 한일 정상회담을 했죠. 한쪽에서는 이제 굴욕 외교다, 국민 굴욕이다, 아마 이제 이런 시각도 있고 또 경제안보 분야, 심지어 이제 지소미아 완전 복원까지 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대적 선택이다. 뭐 판단은 또 많은 국민들께서 하시겠죠. 또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죠. 늘 그런 식으로 이제 한쪽에서는 이게 옳다, 한쪽에서는 또 이게 옳다 이런 식으로 대립이 되어 왔는데,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다가 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저항운동 쪽을 좀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저항 일변도의 굴욕 외교다 해가지고 뭐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치. 이거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의 이 대응이 강도가 어차피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더 필요하고 이렇게 가야 돼서 뭐 좀 국민 굴욕 외교해서 이게 윤정부로 하여금 좀 이 궤도를 약간 달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좀 선택의 국익을 위한 뭐 이런 또 다른 선택의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저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일단 외교라는 것은 일단 대통령과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입법부가 아무리 입법부가 있어도 하더라도 그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국가 간의 교류와 친선 관련 정도는 입법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만약에 윤 대통령 집행부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당이 되는 야당이 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외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세계 만방천재 얘기하는 건 이것도 국격이 스스로 실추되는 짓이에요. 아니 이제 그런 접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여기서도 이제 협조할 부분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부정할 부분은 부정하고 이래서 선택적 협의를 이제 이 현 정권과 함께 그런 접근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니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하고요.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첫 발을 뗀 거다 이 과정이. 근데 그래서 일본이 화답하기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화답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강제동원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네들은 한 게 없다고 이미 외교를 담당하는 수장이 외무성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없습니다라고 이미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저항운동을 해야죠. 저항운동을 규탄해야죠. 왜 국민과 역사를 저버리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거를 협조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협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규탄을 해야죠. 이건 잘못했다고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네, 처음에 이제 방송사고도 좀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저희가 놓쳤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어떤 방법이 좋다 저희가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겠지요. 결국은 국민이 선택하실 부분이고 또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현 정권에서도 이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은 웬만한 건 좀 덮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자. 또 현 민주당에서는 덮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어떻게 해결 안 하고 가느냐. 아마 지금 첨예하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인 저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세상에 늘 부딪히는 것이 일상사인데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현 정권에서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야당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좀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실제 위안부 이 많은 피해를 본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도 또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찾아내가면서 이런 절차적 방법도 필요하고 자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너무 길게 시간을 끌 수 없어서 젊은 분들의 한일 새로운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요거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 각자 해주시면 안 돼요? 마무리 발언까지요. 시간이 하지요 뭐 그러고 요걸로 서로 마무리 발언하고 너무 격하지 않게? 이제 격하지 않게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저는 이제 뭐 사실 아까도 앞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식이 국민을 조금 차분하게 설득하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이 아니다고 이제 좀 여론이 사실 좋지 못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이제 필요가 있었다라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굉장한 큰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김대중 정권 때도 이런 협의가 있었죠. 아마 그만큼의 이제 좀 한일 관계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는 제가 앞장서서 비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으로 격하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무릎 꿇고 오므라이스 드시게 됐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대신에 리필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드시셨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따는데 들릴지 모르겠는데 말씀으로 직접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네. 나오나요? 마이크 가까이 좀 더 대시고.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답이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두 분 말씀처럼 결과가 좋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도 조금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뭐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밀고 나간다 하는 것도 꼭 옳지는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진짜 이게 뭐 정치적 어떤 선택인지 아니면 진짜 국익을 위한 선택인지 좀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속 터지는 일이지요. 소상공인들 힘들고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뭐 경제 이렇게인데 이건 뭐 예산을 펑펑 쏟아붓고 또 좀 안 된다 싶으니까는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다 뭐 1, 2억입니까? 거의 20억 넘게 도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쏟아붓고선도 뭐 아무런 이런
과정 관리를 안 하다가 뭐 좀 아니다 싶으니까는 그럼 덮자. 뭐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이런 거 한 건이겠습니까만은 국민들은 속이 터지지만은 일단 신포동 우리 눈꽃마을 청년몰 철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먼저 이번에는 우리 또 시의원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견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포동 청년몰이 2018년도에 막 들어서면서 또 공교롭게 또 이제 방송을 타면서 되게 인기몰을 많이 했습니다. 화면에 나왔듯이 신포 청년몰 눈꽃마을이라 해가지고 뭐 저런 외관의 디자인의 건물이라든지 뭐 야외 테라스라든지 해서 많았지만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저 당시에 갔는데 느낌상 솔직히 망하겠다 싶었어요. 청년몰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대부분 푸드트럭으로 청년몰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저 때가 또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인데 사람들은 짜증나 죽겠는데 사람은 많지 음식은 빨리빨리 안 나오지 이런 부분들이 그 계절만 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는 청년이 올 수가 없는 부분이다. 청년몰을 통해서 신포시장이 발전되든가 아니면 신포시장의 관광객들이 유인돼서 청년몰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크나큰 패착과 실패였다. 정말 그 당시에 정권이 우리 파란색이었지만 정말 저는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패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청년이란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성공하는 줄 아는 그 당시의 행정과 정치가 잘못됐다. 저는 좀 과감하게 비판하고 싶고요.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센터라든지 일자리 무슨 클러스터 한다고 청년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거 많아요. 창업거리 만든다고 해요. 다 좋은데요. 그거 하면서 해주는 지원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1,000만 원 그리고 월세 조금 뭐 한 1, 2년 봐주는 거 그 정도의 금액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게 어떻게 마케팅 해줘야 되는 컨설팅이 필요한지 근데 그것도 그런 청년몰이라든지 청년 창업거리는 대부분 인구가 없는 유동인구가 없는 데다가 그냥 갖다 내놔요. 그래놓고 청년몰로 살려고 해요. 지금이 일제시대 만주 구원 맑아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뭐 개척지 황무지 개간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이했다. 그냥 청년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만능주의인 줄 알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청년몰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보고 그 당시에도 아 이거는 아니다. 솔직히 아니었어요. 발길이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다가는 뭐 예산 낭비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선정성, 굉장히 즉흥적 뭐 이제 이러한 정책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 좀 더 많은 마스터 플랜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즉흥적이었다가 좀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선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뭐 지자체장이나 뭐 몇 사람에 의해서 뭐 좀 이런 식으로 되는 정책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거에 대한 뭐 원인이랄까 예방책이라고 그럴까 뭐 문제점이랄까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랄까 뭐 이렇게 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이런 정책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주민들에게 있는 예산 가지고 무슨 축제라든지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짧게 한번 좀 어떤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주민한테 써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맞아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청년에 좀 한정을 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특히나 뭐 청년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 정책의 당사자, 수혜자인 청년이 빠져 있어요. 기획을 하거나 집행을 할 때 청년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만들어놓고 청년들한테 해주면 청년들은 맞지도 않는 옷을 입어보면서 그걸 갖다가 패션쇼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패션쇼 하다가 런웨이 하다가 바지 밟아펴가지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정책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뭐 솔직히 전시성 행사도 많죠. 주민 마을 가보면 그냥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냥 돈 태우기라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일부 그런 대행 업체한테만 돈 이익만 가는 그렇다고 주민한테 호응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산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히려 저는 주민들이 더 감시를 해줘야 되고 주민들이 그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민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지자체장도 그렇고 우리 저 같은 의원들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감하게 휘둘리지 말자. 아무리 표가 중요하고 아무리 내 지지율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되게 100년 되게 10년 되기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다 기획을 해야 주민들이 더 남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서 낭비성만 하면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생도 낭비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힘에도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쭙기 전에 한 가지 또 얘기가 영 나왔으니까 전시성, 뭐 이런 선정성, 즉흥적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감시하라고 이제 만드는 게 아까 주민감시라고 그랬지만은 그 대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의회 아니겠습니까? 지방의회. 근데 지방의회가 이런 거를 다 예산을 잘못 쓰는지 진짜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지 감시하라고 해놨는데 이 지방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 집행부하고 또 뭐 속된 표현으로다가 짜고 치고 짜고 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 같은데 이거. 네. 시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진짜 주민의 시각에서 보고서는 감시하라고 이게 뽑는 게 의회 민주주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직무유기가 무지 많다라는 이제 그런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경계해 나가야 되는 의원들을 더 잘 뽑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의원들 스스로도 우리 석봉 형은 저보다 의원 선배시니까 더 일침을 가해 주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더 세게 드려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의원 밥값하는 거지 그냥 자기 표.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대변인이 사실 이제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예견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이 르넥상스 이 앞으로 할 사업도 긍정적인 전망만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청년몰이 4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영업률이 66% 정도라 합니다. 그리고 폐업된 곳도 많고 이번에 그 방송이 나가면서 사업을 했을 때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13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투입됐다 하는데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실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 신포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트레일러 이제 수도 공급도 어렵고 그리고 상하 수도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주차 공간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유일하게 신포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프랜차이즈를 이제 냈고 또 부평 제 지역구 부평인 이제 가게를 낸 텐동집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과 이제 또 구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사장들의 이제 성실성 부족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장사를 되게 띄엄띄엄 한다던가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타 지자체랑 이제 청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도 비교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같은 이제 방송을 이제 탄 대전 청년구단이나 이제 부산 이제 서면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보면 이곳의 실패 원인들을 보면 그 시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보통 9시쯤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다 깜깜해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식당도 있지만 그 주변에 뭐 술집도 하고 하려면 적어도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시장이 문을 닫는 시간에 같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현직 이제 상인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이에 대해 해결책으로 사실 먼저 또 그 상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마케팅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중요한데 이 중앙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중기부가 이제 결제를 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마케팅을 하는데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사정이 있겠죠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도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자체에서도 이제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문단 같은 것을 이제 구성하여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사업자 스스로의 노력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보단 이제 현직에 계신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이런 인천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 조금 이제 이런 좀 피드백 같은 거나 이런 시스템을 조금 갖춰가지고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많은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훈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조금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뭐 국책 사업을 비롯해서 이 정책이 어떻게 100%다 성공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만은 중간에 좀 이왕 정책을 세웠으면 관리도 하고 들여다보고 또 뭐 계속 좀 정책이 잘 성공할 수 있게끔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미흡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지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중고농업 뭐 청년몰도 뭐 정책만 세워놓고 그냥 돈 들여서 지어만 놓고 했지 그 후에 진짜 피드백도 없었고 뭐 그냥 좀 이랬다. 그런 게 아쉽다. 또 그 당시 의원님들은 왜 이걸 꼼꼼하게 안 했는지 그것도 좀 아쉽다.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가지고 네 댓글 먼저 조금 이렇게 좀 이 내용과 관련된 이제 내용 위주로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마지막 그 인천인 분이 쓰신 거 의원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의 가장 큰 피해 청년몰의 가장 큰 피해자가 피해자는 결국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그 참여했던 청년들의 이제 청춘이다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연수구에 이제 청년 공유 주방이나 이제 이런 것 여야 할 거 없이 청년 타이틀 앞세운 이제 정책은 세금 낭비만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어느 정도 공감하고 하실 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아까도 그 66%였죠 영업률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청년몰을 이제 성공한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여야 상관없이 지방 그 지자체 의원들 그리고 단체장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아파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선출직이 됐든 아니면은 고위 공무원이 됐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돈이 아깝다,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너무 서둘렀다 이런 좀 아파가지고 자꾸 좀 되새김질을 해서 다음에 이런 에러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망했나 보다 이러고서 그냥 정책 딱 스톱 이래버리고 그냥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더 좀 쓰라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또 시간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방송사고도 있었고 이 기계를 만지는 분이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자리를 비다 보니까 우리 PD님이 생전 안 만져보던 기계를 만지느라고 처음부터 방송사고를 일으켜서 목소리도 안 나가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제 5회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인천 앳들 광장에서 또 제외 동포청이죠. 750만의 동포가 있습니다. 이 동포청을 인천이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등등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다가 우리가 또 뽑아야죠 이제. 그거 하나 뽑아야죠 또. 네, 역시 순서에 의해서 랜덤 토킹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N4 세대, 이준석, 세계관, MG 의문세. 이준석 말하고 싶은데 제가 자, 이 중에서 뽑는 거 가지고서는 이번에 또 누구부터 해야 되나? 하시고 싶은 주제 있으신가? 미리 공부하고 하나 미리 뽑을까요? 아니면 오 신기하게 진짜 우연히 그러네요.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참 해석이 여러 가지죠. 이분에 대해서 다양한데 하여튼 뽑으셨으니까 랜덤 토킹 우리 부대변인 이준석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크나큰 자기 방송, 자기 성찰이 없으면 그만둬야 한다 정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의 한때는 이제 아이콘이었죠. 아마 청년의 지금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한 번씩은. 저 역시 그래갖고 저도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당적을 같이 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정치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나이만 어리지 이게 하는 행동들이나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존중할 건 존중하고 배우고 건 배우고, 또 보수의 가치가 사실 품격입니다. 근데 이제 보수의 이제 품격을 되게 없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정치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되게 자기 어떻게 보면 착각에 뭔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번 정당대회 같은 경우도 저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잘했으면 최고위원 2명은 당선시켰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8명의 후보 중 1인 2표죠. 1인 2표씩 이제 뽑는 건데,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이준석계라고 하는 후보들 천하용인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 구성원치의 당원 투표에서 한 10% 정도는 이준석, 유승민계의 표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나머지 표를 끌어모으면 그 친윤 후보들이 표가 갈렸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철수 쪽에 이제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되게 후보들 자체는 이렇게 막 끌어모으려고 포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토론 때 그랬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수장이라는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무슨 통과 젤이라든지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되게 예의 없는 정치죠. 무슨 그래가지고 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안철수 좀 이렇게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지지자들 이렇게 톡방 분들이 많은데, 천하용이 뽑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준석 보고 못 뽑겠다. 다 그래가지고 개인 투표로 갔습니다. 조금 성향이 덜한 투표에서 뭐 태영호 후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김병민 후보 이렇게 갔지. 만약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개입이 덜했으면 저는 청년 최고위원 2명 들어갔다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평상시 무슨 감정이 있어요? 아니 뭐 감정이 있다 그렇기보다는 저는 항상 자기 성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자기 성찰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 젊은 꼰대라고 하는 그 상징성도 있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젊은 꼰대죠 이준석 대표가. 나 이렇게 또 국힘에서 대변인께서 이준석 전 대표를 그냥 뭐 하여튼 자 다음 주제 또 어떤 걸 뽑으셨습니까? 저도 원래 이준석 하고 싶었는데 M4 세대. 이게 포기를 해야 되는 세대. 자 말씀 한번 해주시죠. M4 세대라는 말은 지금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옛날에 뭐 7포 세대, 8포 세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7개, 8개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N개, 정말 몇 개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좀 몇 년 됐었죠. 저 역시도 M4 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봐서는 M4 세대라는 말은 비단 2030이나 MZ 세대 혹은 이런 그 청년 세대만에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더 포기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인류의 발전의 그런 과정에서는 포기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니까 이 M4라는 포기해야 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더 많이 포기해야 되고 더 많이 빨리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M4 세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한 암울한 이 단어를 어떻게 조금 해소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정치권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포기를 하는 게 대부분 뭐 이제 연애 말하는 것들이 이제 연애, 결혼, 뭐 육아, 출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뭐 포기라는 게 정말 형이상학적이라든지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아까 방금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연애와 결혼,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기업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혹은 내 친구와의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꿈꿨던 꿈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이게 어느 순간 외부적인 외부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혹은 사회적인 장벽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중요한데요. 그 M4 세대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우리 저와 같은 이제 MZ 세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거와 관련되는 뭐 해법이라든지 정책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된 게 없어요. 그렇죠? 연애는 뭐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옛날처럼 광화문에서 남들 다 모아가지고 갑자기 소개팅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 결혼을 아무리 하라고 돈을 한다고 해도 우리 부대변님이랑 예전에 우리 말한 것처럼 한 50억 주면 해야지. 결혼이나 출산이나 그건 출산이지. 출산이든 뭐든 간에 결혼도 몇 천만 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물론 했는데 불합리하게 또 업체나 이런 데서 뭐 스드메 이런 거 엄청 받아대고 막 엄청 안 좋은 것들 많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 당사자가 조금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다른 세대와 다르게 청년은 목소리 더 많이 낼 수 있고 더 크게 낼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얘기를 정치권은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어린애들이 말한 거다. 너네들은 철이 없고 나 때는 이랬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더 들어주고 거기서 부족한 것이 있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또 좋은 지혜와 또 꿀팁이 있으면 또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M4 세대들에게 또 전수해주는 게 또 우리의 전통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대책도 필요하고요. 공유도 필요하고 공동체 의식도 필요한데 정치가 먼저 나서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말하면 50억 100억 얘기했지만요. 결국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걸려 있겠죠. 인구 소멸이라든지 정말 다 파고파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이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제가 대통령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중이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윤혁 부대변인님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되게 마지막 훈훈하게 또 이제 시즌 1의 마지막이라고 오늘. 하여튼 이 M4 세대 참 서글픈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의원님도 결혼 안 하기 지금 포기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M4 중에 개수 중에 하나 들어가네. 아 그렇죠. 왜냐면 포기했다고 해야 마음이 편해요. 왜? 지금 당장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골무에 쌀밟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까지. 혹시 국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바쁘신데 저는 인천과 결혼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다음에 무조건 재선이다. 시청자 여러분 또 1시간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인천에서 하와이 이민을 떠난 게 이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해서 인천이 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재외동포청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고자 인천시가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50만 명 되고 있죠. 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것을 기원하는 특집을 인천 앳들 광장에서 저희가 다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시즌 1 마지막 잠깐 방송 몇 주 쉬니까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뭐 드림 체크 카드나 뭐 시험 응시 지원 홍보 같은 거 한번 이제 정책 홍보 한번 해주시죠. 저건 또 뭐지? 지금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구직 청년에 대한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청년이죠. 취업 중인 청년에 대한 드림 체크 카드라고 해서요. 3월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드림 체크 카드라고 해서 본인이 어떤 취직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인천 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처음 실시를 하는 건데 청년의 나이라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자격증도 필수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격증의 응시료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인천시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한 명당 최대 1회 딱 한 번 할 수 있는데 최대 10만 원까지 본인들이 낸 응시료를 1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팁도 있고요. 여기 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면접 아니겠습니까? 면접을 볼 때 우리 면접 정장 사야 되잖아요. 원래 다 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싸봐야 15만 원, 20만 원 해요. 그 엄청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면접 복장 지원 서비스를 해 그걸 드림나래라고 하는데요. 그걸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4월 하고 있는데 1인당 최대 5번을 빌릴 수 있고요. 한 번 빌릴 때 2박 3일 정도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인천의 청년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도움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있으면 꼭 들어가 보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인천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있다고 우리 시의원님께서 홍보 내지는 또 정보 이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많은 그럼 왜 청년들 말고 올드맨들을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자꾸 서글퍼지는 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 이명규 시의원님께서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또 조례를 내셔서 통과가 됐어요. 뭐 노년들도 면접을 내고 10만 원씩 준다든가. 노년은 노인 일자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만 해결하면 됩니다. 아직 아직 청년이시잖아요.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꽤 시간이 흘렀네요. 하여튼 더 많은 준비해가지고 우리 PD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5회 청년광역시 피칭 또 랜덤 토킹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